인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길을 못 펴.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막걸리를 들이부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될걸.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시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너만 입 닫으면 돼. 고은은 두 눈을 질끈 감았고 남편은 팔짱만 낀 채 서 있었어요. 그만해! 시끄러워! 그때였어요. 남천그룹 회장이 돈가방을 들고 고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그 순간 막걸리 병을 들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고은은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다고 했어요. 고은은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치고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갈게. 한마디 하고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고은은 더 붙잡지 않았어요.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고은이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오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은은 그 한 가지 동작만으로 모든 것을 알아버렸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곁으로 들어가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흐느낌도 없이 그냥 눈물만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침이 되자 장례식장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국화가 가지런히 놓이고 향로에 불이 붙었어요. 영정사진이 액자에 담겨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고은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사진 속 아버지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늘 저렇게 웃어주시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아빠, 나만 두고 가면 어떻게 해? 나는 어떡하라고. 목이 메어 뒷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은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손가락이 국화줄기를 살며시 다듬었어요.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내일 모레가 발인이시죠? 고은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어딘가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첫 조문객이 들어오자 고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문객이 향을 올리고 절을 한 뒤 나가면 고은은 흐트러진 국화를 바로잡고 물컵을 정돈하고 향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만이 지금 고은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전 10시가 다 되었을 때였어요. 빈 소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느릿느릿 들어섰습니다. 넥타이도 반듯하게 매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은 모습이었어요. 고은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새 혼자 아버지 곁을 지킨 사람과 아침에 느긋하게 준비하고 온 사람. 그 차이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고은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늦었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었지만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인사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고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꾸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영정 앞에 가서 형식적으로 절을 2번 하고는 그냥 한쪽에 가서 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은이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해도 남편은 그냥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고은은 더 이상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혼자 버티기로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짧게 한마디 하고는 빈소를 빠져나갔어요. 고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향 연기가 천장을 향해 가늘게 피어올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남편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고은은 처음엔 눈길을 거두려 했습니다. 남의 문자를 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글자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고은은 자기도 모르게 폰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남천그룹 손녀건 들통나면 끝. 고은의 숨이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화면을 넘겼어요. 새언니가 알아선 절대 안 돼. 가슴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고은은 눈을 크게 뜨고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미정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정리된 거잖아. 고은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미정. 남편의 친동생이자 고은과 나이가 똑같은 시누이였어요. 고은이 이 집에 시집 온 날부터 늘 웃는 얼굴로 옆에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고은은 한 번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늘 듣기 좋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미정의 이름이 이 문자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남천그룹.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새언니가 알아선 안 된다. 낱낱이 다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년 전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어요. 행사장 복도에서 한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던 날. 그런데 지금 이 문자들을 보고 있자니 그날 일이 머릿속에서 묘하게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 아이 일이랑 연결된 건가? 고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고은은 화면을 자기 폰으로 저장했습니다. 2번 확인했어요. 저장이 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잡아야 해.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은은 얼른 폰을 내려놓고 시선을 앞으로 돌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고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방금 내 문자 봤지? 고은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내가 알아선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버님 장례식장에서만은 조용히 해. 일 키우지 마. 말은 낮았지만 그 안에 묵직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고은의 손목을 잡아당겼어요. 내 문자 사진 찍는 거 봤어, 지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그냥 못 본 걸로 해. 절대 어디에 가서 말하지 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귓가를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향 연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가르며 가늘게 피어올랐어요.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은은 저장한 화면이 담긴 폰을 주머니 안에서 손바닥으로 꼭 쥐었어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침묵을 포기로 받아들인 듯 숨을 길게 내뱉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고은의 눈은 다시 천천히 영정 사진 쪽으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딸을 보면 환하게 웃어주시던 그 얼굴이었어요. 고은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문객이 또 한 명 들어왔어요. 고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조문객이 나가고 다시 조용해지자 고은은 자리에 앉아 국화를 다듬었어요. 꽃잎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살살 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반드시 밝히겠다고. 그 다짐이 가슴속 깊은 곳에 모처럼 박혔어요. 고은은 영정 앞에 향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가는 연기가 조용히 피어오르며 빈소를 감쌌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이른 시간부터 조문객들이 오가며 낮은 발소리로 가득했어요. 고은은 밤새 빈소를 지켰습니다.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영정 앞에 앉아 향이 꺼지면 다시 피우고 국화가 흐트러지면 다시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넘겼어요. 눈밑이 거먹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고은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굽이 높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고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짙은 갈색 모피 코트를 걸치고 들어섰어요.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무색할 만큼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반짝이는 핸드백이 들려 있었어요. 그 뒤로 시누이 미정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이 선명하게 발려 있었어요. 복도에서 조문객 몇 명이 두 사람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옷이 뭐야, 장례식장에. 옆 사람이 작게 혀를 찼습니다. 사돈댁 장례식장에 저러고 오면 어떡해. 수군거림이 번졌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턱을 살짝 치켜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빈소를 한 바퀴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 구석구석을 살피듯이요. 그러더니 미정에게 눈짓을 하고는 빈소를 그냥 나가버렸어요. 조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장례식장 안에 딸린 식당이었어요. 고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문객을 맞아야 했습니다. 고은은 다시 영정 앞으로 돌아와 자리를 지켰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식당 쪽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고은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그 소리는 자꾸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고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걸음이 식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미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막걸리 한 병과 일회용 그릇에 담긴 육개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막걸리를 따라 한 모금 들이키고 있었고 미정은 숟가락으로 육개장을 휘젓고 있었어요. 아버지 빈소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였습니다. 고은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취하셨어요. 막걸리는 그만 드세요. 미정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어요. 새언니 그냥 냅둬요. 엄마 말린다고 안 드시는 분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막걸리 잔을 든 채 고은을 흘겨보았습니다. 눈빛에 날이 서 있었어요. 고은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남편 폰에서 봤던 문자가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어요. 남천그룹.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새언니가 알아선 안 된다. 그 문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은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고은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 남편이 장례식장에서도 조용히 하라며 고은을 눌렀던 것, 미정 이름이 그 문자 안에 들어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남천그룹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천그룹에서 무언가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들키면 안 될 일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장례식장까지 와서 이렇게 고은을 막으려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은은 목구멍에 걸린 말을 삼키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젯밤에 문자를 봤어요. 남천그룹 손녀건이 뭔가요? 장례가 끝나면 제가 직접 남천그룹에 찾아가서 확인할 거예요. 혹시 남천그룹에서 뭔가 혜택을 받고 계신 건 아니시죠? 설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 안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막걸리 잔 위에서 가만히 멈췄어요. 일회용 그릇 안에서 숟가락을 휘젓던 미정의 손도 딱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 반응이 오히려 고은의 예감을 더 단단하게 굳혀주었어요. 맞다는 확신이 가슴속에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어요. 의자를 뒤로 밀고 고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례 마무리 잘하고 싶으면 입 조심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무게가 고은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미정이 그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또 시작이네. 괜히 일 키우지 마요. 그때 식당에 앉아있던 남편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 고은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만해.
시어머니도 미정도 아닌 고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고은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은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조문객이 들어왔다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거든요. 고은은 몸을 돌려 식당을 나왔습니다. 빈소로 돌아온 고은은 영정 앞에 앉아 국화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꽃대를 잡는 손가락에 자꾸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문객이 향을 올리는 동안 고은은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었어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나가고 잠시 빈소가 조용해졌을 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걸음이었어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시어머니가 빈소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손에 막걸리 병이 들려 있었어요. 아까 식당에서 마시던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눈에는 아까와 다른 빛이 올라와 있었어요. 고은을 보는 눈빛이 차갑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 두어 명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이 굳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고은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니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길을 못 펴. 너만 조용하면 다 잘 되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냅두지 못하니? 목소리가 빈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막걸리가 고은의 얼굴 위로 쏟아졌어요. 차가운 액체가 이마를 타고 볼을 지나 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새콤하고 텁텁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고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영정 사진 쪽으로 뻗었어요. 아버지 사진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걸. 말이 이렇게 많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조문객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또 한 명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고은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막걸리가 상복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차갑고 끈적한 느낌이 목덜미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영정 사진을 꼭 감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조용히 넘어가. 내 입만 다물면 끝이야. 그 말이 귓속에 박혔어요. 고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막걸리가 눈썹 위에서 한 방울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빈 병을 든 채 고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빈소 입구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눈빛에는 아무런 당혹감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고은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은 빈소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그만해. 시끄러워. 고은을 향한 말인지 시어머니를 향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어요. 미정도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도 그 뒤를 따라 빈소를 나갔어요. 아무도 고은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빈소 안에 남은 조문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분이 고은을 힐끔 바라보다가 말없이 나갔습니다. 고은은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상복은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고 막걸리 냄새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고은은 손등으로 얼굴을 한번 닦았어요. 손등에도 막걸리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영정 속 아버지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요. 고은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무너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고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가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상복은 얼룩이 졌고 머리카락은 막걸리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고은은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을 손으로 가볍게 정리하고 다시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국화를 다시 가지런히 놓았어요. 향로에 향을 새로 올렸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어요. 고은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남천그룹.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펄펄 끓으며 고은의 입을 막으려 한 것, 미정이 문자에 이름이 올라있던 것, 남편이 장례식장에서도 조용히 하라며 고음만 눌렀던 것. 그 모든 것이 남천그룹과 이어진 어떤 비밀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반드시 밝히겠다고. 오늘 이 일도, 그 문자도, 남천그룹과 얽힌 그 비밀도 전부 다 밝히겠다고. 그 다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막걸리 냄새가 상복에 배인 채로 고은은 빈소를 지켰습니다.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몸은 지쳐 있었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영정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쪽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고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미정은 조문객 몇 명 사이를 오가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은 달랐어요. 새언니가 원래 좀 예민해요. 오늘도 괜히 소란을 피워서 저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조문객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저희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예요. 고은은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미정은 지금 조문객들 앞에서 고은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척하면서요. 고은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어요. 지금 저 자리로 가서 뭔가를 말하면 미정의 말이 오히려 맞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조문객 몇 명이 고은 쪽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와 달랐어요. 아까는 막걸리를 들이부은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보던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고은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정의 말이 벌써 퍼진 것이었어요. 고은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국화줄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매만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이번엔 장례식장 직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직원과 나란히 서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고은은 그 대화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원이 고은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원은 고은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고객님,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요. 고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냥 민원이 들어왔으니 처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고은은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어요.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려면 너무 긴 이야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돌아가자 미정이 고은 옆을 지나갔어요. 환하게 웃으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새언니 힘내요. 그 웃음이 더 소름 돋았습니다. 고은은 그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잠시 후 남편이 복도에서 고은을 불렀습니다. 고은이 다가가자 남편은 고은의 상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옷 갈아입고 와. 고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옷은 또 빌릴 수 있어. 남편은 대꾸 없이 돌아섰어요. 그러더니 걸음을 멈추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하라는 대로 좀 해.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은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던 새벽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길이 떠올랐어요. 밤새 빈소를 혼자 지켰던 시간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막걸리를 뒤집어 쓰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자신도요.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저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편은 없구나.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내려앉았어요. 고은은 다시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고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눈물을 보이면 미정이 또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복도 끝쪽에서 미정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장례식장 실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를 데리고 복도 구석으로 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더니 미정이 목소리를 낮추며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정의 손짓이 천장 쪽 CCTV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고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고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움직였어요. 조용히 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보이는 방향으로 화면을 향하게 하고 영상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화면은 흔들리지 않도록 꽉 쥐었습니다. 미정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실장 쪽으로 슬쩍 내미는 장면이 담겼어요. 실장이 잠깐 머뭇거리다 그것을 받아드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고은은 두 사람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 영상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폰을 내렸습니다. CCTV를 지우려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오늘 빈소에서 있었던 일 막걸리를 뒤집어 쓴 장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던 장면, 그것들을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고은은 저장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폰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CCTV가 없어도 이건 내가 잡았어. 고은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펴졌어요.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은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빈소가 조용해졌어요. 향 연기만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실장 고철수는 복도 끝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고은은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고철수가 고은을 보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고은은 그 앞에 섰습니다. 실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고철수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고은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오늘 빈소에서 있었던 일이 CCTV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 영상 지우지 말아주세요. 고철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말은 그랬지만 주머니 쪽으로 손이 내려갔어요. 아까 미정이 건넨 봉투가 들어있는 그 주머니였습니다. 고은은 그 손을 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장님, 저는 오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막걸리를 뒤집어 썼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게 담긴 영상이 사라지면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고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이더니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어요. 고은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오늘 이 장례식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보셨을 텐데요. 고철수의 입이 열리다 닫혔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삼킨 것 같았어요. 고은은 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철수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철수가 낮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고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철수는 돌아서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고은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고철수가 정말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고은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어요. 고은은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폰을 꺼냈어요. 아까 찍어두었던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정이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고은은 그 영상을 다른 곳에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혹시 폰을 빼앗길 것을 대비해서였어요. 그때 미정이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은 옆을 지나가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까보다 더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무언가 잘 됐다는 듯한 느낌이 그 웃음 안에 담겨 있었어요. 고은은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영정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변함없이요. 고은은 새 향을 꺼내 향로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연기가 다시 가늘게 피어올랐어요. 장례가 끝나면 반드시 밝히겠다고. 고철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 폰 안에 영상이 있었습니다. 남편 폰에서 저장한 문자 화면도 있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모아두면 된다고. 고은은 이를 조용히 악물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빈소 안에서 고은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켰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조문객들의 발소리도 잦아들고 한결 조용해졌어요. 빈소 안에는 향 연기만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은은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막걸리를 들이붓던 순간 남편의 친동생 시누이 미정이 조문객들 사이를 오가며 고은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던 모습, 남편이 팔짱을 낀 채 등을 돌리던 뒷모습, 그것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고은은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눈을 감자 전혀 다른 기억 하나가 불쑥 올라왔습니다. 1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고은은 행사장 일을 맡아 복도를 오가고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행사 도우미 일을 한 지 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행사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복도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하게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였어요. 고은은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고은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팔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고은은 그제야 손을 거두었어요.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주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고은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든 했을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살았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고은은 다시 자기 일을 하러 복도를 걸어갔어요. 그 자리에 시누이 미정도 있었습니다. 고은은 그것도 기억했어요. 미정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고은이 아이 곁에 앉아 있는 동안 시누이 미정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은이 자리를 피하고 난 뒤에 미정이 어디로 갔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1년 전의 기억이었어요. 고은은 눈을 떴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빈소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남편 폰에서 봤던 문자가 다시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남천그룹 손녀건 들통나면 끝. 미정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정리된 거잖아. 새언니가 알아선 절대 안 돼. 그 아이. 그날 복도에서 쓰러졌던 그 아이가 남천그룹 손녀였던 것이었습니다. 고은은 그때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이름도 몰랐고 어떤 집안 아이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쓰러진 아이를 도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 미정은 알았던 거였습니다. 그 아이가 남천그룹과 연결된 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고은이 자리를 피한 뒤에 남천 쪽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간 것이었어요. 자기 명함을 내밀며 자기가 도왔다고 했을 것입니다. 남천 쪽 기록에는 미정 이름만 남았을 거예요. 그렇게 미정이 한 것처럼 정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고은은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서 쥐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틈을 이용했다는 것도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시누이 미정이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내세워 시어머니가 남천그룹 쪽에 줄을 댄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시댁 물건이 남천 계열 백화점과 마트에 들어갔을 거예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쌓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누이 미정이 아직도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조문객도 아닌 시누이가 이렇게 오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고은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 무렵 잠깐 나갔어요. 하지만 시누이 미정은 복도를 오가며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고은은 그 이유를 곧 알 것 같았어요. 감시였습니다.
고은이 남천그룹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천그룹 쪽에서 이미 고은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시댁 쪽에 들어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니 남편 폰에 그런 문자가 오간 것이었어요. 남천그룹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시댁이 먼저 알아채고 고은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까지 따라온 것도, 막걸리를 들이부은 것도, 신우이 미정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도 전부 같은 이유였어요. 고은은 그 생각이 들자 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고은은 저장해둔 문자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남천그룹 손녀건 들통나면 끝. 그 문자를 다시 천천히 읽었어요. 이제는 이 문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 미정이 한 짓이 들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뜻이었어요. 시댁이 남천 쪽에서 받아온 것들이 전부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은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이었어요. 고은이 그날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고은이 입을 열면 신우이 미정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은이 알아선 안 됐던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신우이 미정도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은 하나를 막는 방향으로요. 고은은 폰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까보다 더 차분해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거든요. 장례가 끝나면 남천그룹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켜야 했어요. 그날 그 행사장에 있었던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고은이 먼저 아이 곁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천그룹 쪽에서도 진짜 누가 아이를 도왔는지 알고 싶어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쪽에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고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향로에 새 향을 올렸어요.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은 영정 앞에 서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아빠, 나 이제 알았어. 뭘 해야 하는지. 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을 만큼요. 하지만 고은의 눈빛은 아까와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변함없이요. 고은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 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남천그룹 본사 건물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비서실 한쪽 자리에 불빛이 남아 있었어요. 남천그룹 비서실장 윤현식이었습니다. 나이는 46이었고 남천그룹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윤현식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 행사장에서 쓰러진 손녀 서희진을 누가 도왔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천그룹 회장 서인태의 유일한 손녀 이진이었어요. 회장의 첫째 아들 부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회장 곁에 남은 단 하나의 혈육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행사장 복도에서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아이를 살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박미정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어요. 명함을 건네며 자기가 도왔다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현식은 그날부터 마음 한쪽이 계속 걸렸어요. 회장의 둘째 아들 서욱이 그날 현장에서 다른 여성을 봤다고 했거든요. 서욱은 32살로 회장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 조카 이진을 아버지 회장과 함께 돌봐온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이진을 데리고 행사장에 나왔다가 그 일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서욱의 말로는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아이 가슴을 눌렀던 여성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어요. 서욱은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또렷하게요. 박미정의 얼굴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기록에 이름이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현식은 그때부터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날 행사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 연락을 돌렸습니다. 행사를 진행했던 업체에도 연락했어요. 그날 복도에 있었던 도우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단서가 조금씩 모였어요.
그리고 이름 하나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한고은이었어요. 윤현식은 서욱에게 보고했습니다. 도련님, 그날 실제로 이진 아가씨를 도운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한고은이라고 합니다. 서욱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찾아보게. 윤현식은 한고은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프리랜서로 행사 도우미 일을 하는 여성이었어요. 3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던 중에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고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위치도 확인이 됐어요. 윤현식은 서욱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소식이 더 심각했어요. 장례식장에서 고은이 심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고은에게 막걸리를 들이붓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윤현식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욱은 그 보고를 듣고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게. 윤현식은 곧바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남천그룹 회장 서인태는 70의 나이였어요. 머리는 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윤현식이 들어서자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인가? 윤현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진 아가씨를 살린 분을 찾았습니다. 한고은이라는 분입니다. 회장의 눈이 윤현식 쪽으로 향했어요. 윤현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계신데 장례식장에서 많이 힘드신 상황입니다. 회장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서욱이 회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진이 은인을 찾았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힘드실 때 도와야 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세 사람은 건물을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차 2대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앞뒤로 나란히 서더니 천천히 도로로 빠져나갔어요. 차 안에서 회장 서인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조용히 쥐어져 있었어요. 손녀 이진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살려준 사람이 지금 장례식장에서 홀로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을 거예요. 둘째 아들 서욱은 옆자리에서 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그날 행사장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 곁에 앉아있던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순간 조용히 자리를 피했던 그 뒷모습도요.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서욱은 그 얼굴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주차장에 검은 차 2대가 멈췄습니다. 조용했어요. 늦은 밤이었거든요. 주차장 가장자리에 서 있던 경비원이 차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차에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어요. 회장 서인태와 둘째 아들 서욱, 그리고 비서실장 윤현식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복도는 밤이라 한산했습니다. 당직 직원이 세 사람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현식이 조용히 빈소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한쪽에서 신우이 미정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차, 그 사람들. 미정은 비서실장 윤현식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천그룹 쪽 행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미정은 몸을 돌려 빠르게 걸어갔어요. 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과 서욱은 미정을 스쳐 지나쳤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걸음은 고은이 있는 빈소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빈소 앞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회장 서인태가 먼저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영정 앞에 고은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복은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밑은 거먹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어요. 이진을 살린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발을 뗐습니다. 서욱은 아버지 뒤를 따르며 고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1년 전 기억 속 그 얼굴이 맞았습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이 곁에 앉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서욱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고은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빈소 앞에 서 있었어요. 고은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의 눈빛이 고은을 향해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고은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빈소 앞에 서 있었어요. 늦은 밤에 찾아온 방문객이었습니다. 고은은 눈을 깜빡이며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휘었지만 자세가 곧았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뒤에는 비서실장 윤현식이 조용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고은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천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서욱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분 맞습니다. 제가 그날 봤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고은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회장 서인태가 천천히 고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회장은 고은 앞에 서서 고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어요. 고은은 그 눈빛을 받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어요. 우리 손녀 서희진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빈소 안이 조용한 탓에 그 말이 또렷하게 퍼졌어요. 고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진. 그 이름이 귓속에 꽂혔어요. 1년 전 행사장 복도에서 쓰러졌던 그 아이. 고은이 이름도 모른 채 곁에 앉아 두 손으로 가슴을 눌렀던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냥 고은이 말을 시작했지만 끝을 맺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은 고은의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진이는 제 첫째 아들이 남긴 아이입니다. 큰아들 내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이진이가 6살 때였어요. 그 뒤로 제가 키웠습니다. 이진이 하나 보면서 살았어요. 그 아이 웃는 얼굴이 큰아들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고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서 이진이가 쓰러졌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둘째 서욱이가 데리고 나갔던 날이었거든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진이는 이미 괜찮아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아이를 살려놓은 덕분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꼭 감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회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고은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록에 남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미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명함을 내밀며 자기가 아이를 살렸다고 했다더군요. 저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사람한테 감사를 표했어요. 거래도 트고 많은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둘째 서욱이가 계속 이상하다고 했어요. 서욱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서 봤거든요. 아이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 무릎을 꿇은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아이 가슴을 힘껏 누르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자리를 피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이 다가왔고요. 저는 그 얼굴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욱은 고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빈소 앞에서 뵙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날 그분이 맞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실장 윤현식이 석 달을 찾아다녔어요.
그날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났습니다. 행사업체에도 연락하고 복도에 있던 도우미 명단도 뒤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한고은. 당신이었어요. 고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1년 전 그날 이름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던 자신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찾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회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의 나이에 남천그룹의 회장이 고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어요. 빈소 안에 있던 야간 당직 직원이 굳어버렸습니다. 비서실장 윤현식도 눈을 내리깔았어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검은 가방을 고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놓였어요. 10억입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남긴 유일한 손녀입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버님 장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고은은 굳어버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회장을 보는 순간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그 눈빛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은은 손을 뻗어 회장을 일으키려 했어요.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제발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은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요.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굽 높은 구두 소리였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누이 미정에게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달려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빈소 앞에 들어서다가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회장이 서 있었어요. 그 발 아래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은의 눈가에 눈물이 번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그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른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아까까지 고은에게 막걸리를 들이붓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환한 얼굴을 만들었어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저희 며느리가 은인이었군요. 그 착한 아이가.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회장은 시어머니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 더 다가서며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애가 장례 치르느라 정신이 없으니 제가 일단 보관하겠습니다. 그 손이 가방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욱이 조용히 앞을 막아섰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으로 막은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서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욱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복도 쪽에서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가방 쪽으로 걸어왔어요.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제가 장례를 잘 치르겠습니다. 남편이 가방 손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비서실장 윤현식이 나섰어요. 손 떼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멈추었어요. 이 가방은 한고은 씨에게 직접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윤현식의 말이 끝나자 빈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누이 미정이 고은 팔을 잡아당겼어요.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언니, 그냥 가족끼리 나눠야지. 혼자 들고 있으면 다 뺏겨. 고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팔을 천천히 뺐어요. 시누이 미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행사장에서 조용히 서 있던 그 얼굴이었어요. 고은이 자리를 피하자마자 남천 쪽 사람들에게 달려가 자기 명함을 내밀었을 그 얼굴이었습니다. 고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며느리한테 저런 큰 돈을 주면 다 망쳐요. 제가 관리해야 해요. 회장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현식이 고은 앞에 가방을 놓았어요. 한고은 씨, 받으십시오. 고은은 그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손을 뻗어 가방을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가방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이 가방에 담긴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고은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영정 속 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고은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참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신우이 미정은 팔짱을 낀 채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어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굳어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고은의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 고은을 짓눌렀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고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서욱은 고은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회장과 서욱이 빈소를 나선 뒤였습니다. 비서실장 윤현식이 고은에게 명함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연락 주십시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고은은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윤현식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멀어졌어요. 빈소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고은은 검은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고은 곁으로 다가왔어요. 아까까지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아까와 달랐어요. 부드럽게 낮춘 목소리였습니다. 고은아, 고생했어. 그 가방 이리 줘봐. 내가 잘 보관할게. 고은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장례식장에 그걸 들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차에 넣어둘게.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고은은 오늘 하루 남편이 해온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혼자 자겠다던 말,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하라던 말, 엄마 하라는 대로 하라던 말.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고은은 가방을 가슴 쪽으로 당겼어요. 괜찮아. 내가 들고 있을게.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게 지금 10억이잖아. 우리 둘이 같이 관리해야지. 고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까 회장 앞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에 날이 서 있었어요. 고은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 우리 미정이 덕분이야. 미정이가 그 아이를 살렸잖아. 그러니까 그 돈은 우리 집 돈이야. 고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지금 이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이 살렸다. 우리 집 돈이다. 고은은 손가락에 힘을 주었어요. 가방이 손 안에서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우이 미정이 팔짱을 끼며 한쪽에 섰어요. 새언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이 집 식구잖아요. 같이 나눠야죠. 고은은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행사장 복도에서 조용히 서 있던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은이 자리를 피하자마자 남천 쪽 사람들에게 달려가 자기 명함을 내밀었을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식장에서 고은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고철수에게 봉투를 건네고 CCTV를 지우려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고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서 그 아이를 살린 건 저예요. 빈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미정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고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이름을 남기지 않고 나왔어요. 그 자리에 아가씨도 있었어요. 제가 나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알아요.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 고은은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어요. 저장해둔 문자 화면을 열었습니다. 남편 폰에서 문자를 봤어요. 남천그룹 손녀건 들통나면 끝. 미정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정리된 거잖아. 새언니가 알아선 절대 안 돼. 이 문자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남편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어요. 손을 주머니 안으로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언니, 그 문자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고은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어요. 신우이 미정이 장례식장 실장 고철수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고철수가 머뭇거리다 그것을 받아드는 장면도 담겨 있었어요. 이건 오늘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CCTV 지워달라고 봉투 건네신 거 맞죠? 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정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눈빛이 오갔습니다. 남편이 고은 쪽으로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고은아,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장례식장이잖아. 고은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랐어요. 장례식장이니 조용히 해라. 일 키우지 마라. 그때마다 고은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장례식장이니까 더 말해야 해요. 아버지 앞에서요. 고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은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한 번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오늘 하루 저는 막걸리를 뒤집어 쓰고 조문객들 앞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제 폰을 지우라는 협박을 들었어요. 다 참았습니다. 아버지 장례 때문에요. 근데 이제 장례가 끝나가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무슨 증거가 있다고. 고은은 폰을 들어 보였어요. 문자 화면이요. 영상이요. 그리고 회장님과 서옥 씨가 오늘 직접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요. 그날 그 행사장에서 아이 곁에 먼저 있었던 사람이 저라고 하셨어요. 미정이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잠깐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고은이 들고 있던 검은 가방 손잡이를 낚아채려 한 것이었어요.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들고 있을게. 여기 두기엔 너무 큰 돈이야. 고은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어요. 가방이 손 안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방 손잡이를 놓고 잠깐 실랑이를 벌였어요. 남편이 힘을 주었습니다. 고은도 놓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고은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이거 나.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야. 고은의 팔이 당겨졌습니다. 어깨가 아팠어요. 하지만 손가락은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은은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버텼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고은의 손목을 세게 쥐었습니다. 손목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 순간 고은이 크게 말했습니다. 놓으세요. 목소리가 빈소안을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남편의 손도 잠깐 굳었어요. 고은은 그 틈에 몸을 뒤로 빼며 가방을 가슴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고은의 품 안에 있었어요. 복도 쪽에서 야간 당직 직원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빈소안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직원을 흘겨보더니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도 뒤를 따랐어요. 미정은 고은을 한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복도 쪽으로 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나가고 나서야 빈소안이 조용해졌어요. 고은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손목을 내려다보았어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은은 손목을 다른 손으로 살며시 감쌌어요. 고은은 가방을 안은 채 영정 앞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이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을 만큼요. 고은은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향 연기가 아버지 사진을 감싸며 피어올랐습니다. 발이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희붐하게 밝아오는 시간에 장례식장 앞마당에 운구차가 섰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가 고은의 뺨을 스쳤습니다. 고은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어요.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바라보며 고은은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미정이 있었습니다. 발인 아침까지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은 것이었어요. 보통 시댁 식구들은 조문을 마치면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틀째 밤도 장례식장 근처 숙소에서 묵었고 시누이 미정도 한 번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은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검은 가방을 빼앗으려 했던 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돈이 있는 한저 두 사람은 떠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운구 행렬이 움직이는 동안 고은은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미정도 뒤를 따랐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장지에서 마지막 인사를 마쳤습니다. 흙이 덮이고 봉분이 만들어지는 동안 고은은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화 한 송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꽃잎이 흙 위에 하얗게 놓였어요. 아빠, 잘 쉬어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어요.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으로요. 장례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이 운전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미정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은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로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장례식장 주차장에 멈추자마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 가방 얘기 제대로 하자. 고은은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기러 빈소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빈소 안은 텅 빈 것 같았어요. 향로도 치워지고 국화도 없어졌습니다. 영정이 있던 자리만 허전하게 남아 있었어요. 고은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 자리를 지켰던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은은 천천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빈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고은 옆에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은아, 우리 조용히 얘기하자. 그 돈 어떻게 할 건지. 고은은 짐을 싸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 돈이에요. 남편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게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부부 사이에. 고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새벽에 혼자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빈소를 혼자 지켰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막걸리를 뒤집어 쓰고도 아무 말 못하고 있을 때 팔짱만 끼고 서 있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가방을 낚아채려 했던 그 손도요. 부부 사이요? 고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남편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버지 위독하다는 연락 받았을 때 혼자 병원 갔어요. 빈소 이틀 혼자 지켰어요. 막걸리 뒤집었을 때 당신 어디 있었어요? 그때는 부부 사이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고은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빈소 안으로 들어섰어요. 시누이 미정도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빈소가 좁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고은아, 우리가 이틀을 여기 있었잖아. 그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고은은 짐을 챙기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 장래 도우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고은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이틀 동안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 모피 코트를 입고 들어서던 첫날. 조문도 하지 않고 식당으로 향하던 모습. 막걸리 병을 들고 빈소로 들어오던 그 장면. 고철수에게 봉투를 건네던 시누이 미정의 손. 어젯밤 가방을 빼앗으려 했던 그 신랑이까지요. 도우러 계셨던 거 맞죠? 고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가늘어졌어요. 말버릇이 왜 그래? 시누이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어머니가 이틀 동안 여기 계신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좀 고마워하면 안 돼요? 고은은 미정을 바라보았어요. 장례식장 실장 고철수에게 봉투를 건네던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오가며 고은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던 그 목소리도요. 고은은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이게 뭔지 기억하시죠? 영상 화면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고철수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남편 폰에서 저장한 문자 화면도 있고요. 회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날 아이를 살린 사람이 저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 돈 혼자 다 쓸 거야? 고은은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할 거예요. 빈소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누이 미정이 팔짱을 풀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고은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장례 끝나면 밝히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빈소에서 혼자 다짐했어요. 장례 끝났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혼이라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고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이 결혼이 처음부터 어땠는지 저는 알아요. 아버지 새벽에 혼자 갔고 빈소 혼자 지켰고 막걸리 혼자 뒤집어 썼어요. 제 편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남편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고은아, 진정해. 지금 장례 치르고 나서 감정이 올라온 거야. 고은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감정이 아니에요. 이틀 동안 생각했어요. 시누이 미정이 목소리를 낮추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저 여자 지금 10억 갖고 도망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 얘기 꺼내는 거잖아. 그 말이 빈소 안에 퍼졌습니다. 고은은 미정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1년 전 행사장에서 고은이 자리를 피하자마자 남천 쪽 사람들에게 달려갔을 그 얼굴이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고은은 폰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더니 상대방이 받았어요. 네, 한고은 씨. 말씀하세요. 비서실장 윤현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고은은 조용히 말했어요. 어젯밤에 명함 주셨잖아요.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윤현식이 바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말씀하세요. 고은은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미정을 한 번씩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빈소를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바깥 햇살이 발등에 떨어졌어요. 아침 햇빛이었습니다. 고은은 눈을 가늘게 뜨며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어요. 빈소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은은 이제 그 소리를 향해 몸을 돌리지 않았어요. 발걸음이 햇살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햇살이 고은의 발등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고은은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천천히 걸었어요. 비서실장 윤현식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습니다. 한고은 씨,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고은은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어요. 이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시댁이 남천그룹 쪽에서 받아온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정리가 됐으면 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윤현식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쪽 법률팀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연락이 갈 겁니다. 고은은 작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폰을 주머니에 넣고 복도 끝 유리창 쪽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고은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은아, 내가 잘못했어. 고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나도 알아. 그런데 이혼까지는. 고은이 천천히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돌아가신 새벽에 나 혼자 보냈어요. 빈소 이틀 동안 혼자 지키는 동안 한 번도 내 옆에 없었어요. 막걸리 뒤집었을 때 팔짱 끼고 서 있었어요. 그게 다 이번 일만이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은은 말을 이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당신 눈에 나는 없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먼저였고 미정이 편이 먼저였어요. 나는 항상 맨 나중이었어요. 남편의 손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혼해요. 조용히 해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끝으로 고은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고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한 발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고은은 남천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로비가 넓게 펼쳐졌습니다. 비서실장 윤현식이 먼저 나와 고은을 맞았어요. 잘 오셨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 서인태가 소파에서 일어서며 고은을 맞았어요. 옆에는 둘째 아들 서욱이 서 있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한고은 씨, 이쪽에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댁 쪽 일 말씀이에요. 고은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시누이 박미정 씨가 가져온 정보를 믿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박미정 씨 쪽 가족이 운영하는 납품 거래가 있었어요. 남천 계열 백화점과 마트 쪽으로 물건이 들어갔습니다. 그 시작이 이진희를 살렸다는 거짓 공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저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윤현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 법률팀에서 이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거짓 사실을 내세워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댁이 1년 동안 남천 쪽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어요. 고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멈추었습니다. 1년이었어요. 고은이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온 그 하루 때문에 시댁이 1년 동안 이익을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씩 꺼내지고 있었어요.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천 계열 쪽 납품 거래는 이미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거짓 위에 쌓인 거래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고은 씨가 원하신다면 저희 법률팀이 이혼 절차와 시댁 관련 법적 처리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어요. 서욱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희 남천그룹 산하에 사회공헌재단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곳인데 거기서 함께 일해주셨으면 해서요. 강요가 아닙니다. 한고은 씨가 원하신다면요. 고은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넓었어요. 재단.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고은은 그 말이 가슴 안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서욱이 말했습니다. 그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혼자 무릎 꿇고 앉으신 분이에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고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법적인 절차는 그 뒤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천그룹 법률팀이 움직였어요. 시댁이 1년 동안 남천 계열사를 통해 올린 납품 수익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거짓 공로를 내세워 거래를 따낸 것이 드러나자 시어머니 쪽에서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고은이 저장해둔 문자 화면과 영상, 그리고 남천그룹 쪽 내부 기록이 맞물리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 미정은 끝까지 자기가 도운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서욱이 직접 그날 행사장에서 목격한 것을 진술했어요. 고은이 먼저 아이 곁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고 미정은 그 뒤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술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었어요. 이혼 절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버텼어요. 하지만 시댁 쪽 문제가 불거지자 더 이상 맞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됐어요. 고은은 긴 싸움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끝내고 싶었습니다. 빨리요. 이혼이 마무리된 날, 고은은 혼자 아버지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사서 들고 갔어요. 봉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막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습니다. 회장이 건넨 10억은 고은이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아버지 장례 비용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부하기로 했어요. 아버지처럼 홀로 남겨진 사람들을 돕는 곳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혼자 병원으로 보내지 못했던 그 미안함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 일부는 고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아가야 할 시간이 앞에 있었거든요. 작은 방이라도 얻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천천히 자기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고은만의 돈이었어요. 재단 일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욱이 직접 연락을 주었어요.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고은은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에 쓰러진 아이를 도왔던 그날처럼 눈앞에 있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고은은 묘지에서 일어섰습니다. 옷에 묻은 풀잎을 털었어요. 봉분 위에 놓인 하얀 국화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고은은 그 꽃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걸음을 뗐습니다. 햇살이 등 뒤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혼자였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늘이 넓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같이 듣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온 가족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